네가 사랑했던 여자가 널 사랑했을 것 같아? 그 여자는 처음부터 그놈을 사랑했어. 넌 그냥 돈줄이었을 뿐이야. 17년 전, 한 남자는 한 재벌 가문의 추악한 계략에 사랑하는 여자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7년 후 그는 다시 일어섰지만 그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여인이 그들의 제국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을 남겼다는 것을, 바로 아버지의 얼굴과 천재적인 두뇌를 물려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부패한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하는 무자비한 사냥의 서막입니다. 황혼의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그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종합병원의 복도에 가득한 소독약 냄새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무겁고 불안하게 만든다. 그날 오후, 나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제2비전의 전직 이사를 문병하기 위해 심장내과 병동에 들렀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거대한 IT 기업을 손에 쥔 나에게 이런 병문안은 비즈니스의 연장선과도 같았다. 하지만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삭막하고 차가운 이 복도에서 17년 전의 망령이 그토록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다시 나타날 줄은. 나는 박비서와 함께 걸으며 스마트폰 화면에 뜬 재무보고서를 마저 훑어보고 있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바섰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의 직감이 내게 속삭였다. 아주 익숙하고 그리운 무언가가 바로 이 근처에 있다고. 고개를 들자 응급실 앞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낡은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한 여자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앉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새치가 섞인 머리는 푸석하고 헝클어져 있었고 깡마른 몸은 팔꿈치가 해진 낡은 스웨터 안에 파묻혀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을 붙잡은 것은 그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바로 그 여자 곁에 서 있는 소년이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빛바랜 교복을 입고 있었다. 녀석은 병원비 청구서로 보이는 종이를 든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눈빛, 그 콧날, 그리고 불안감을 감추려 안간힘을 쓰며 굳게 다문 입술까지. 그 소녀는 젊은 시절의 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마치 같은 틀에서 찍어낸 두 개의 물방울처럼. 내가 수십 년간 매일 거울 속에서 봐온 바로 그 얼굴. 내가 착각할 리 없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나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박비서가 대표님 하고 불렀지만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발소리를 들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무서울 정도의 정적만이 우리를 감쌌다. 서연이었다. 한때 내 아내였고 내가 무일푼이던 시절 허름한 옥탑방에서 라면 한 개를 나눠 먹던 여자. 그리고 17년 전 단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나를 떠났던 여자. 부잣집 아들, 내 평생의 숙적인 대성그룹 김 회장의 아들. 김태석을 따라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내게 지독한 굴욕감을 안겨줬던 여자. 지난 17년간 나는 그 분노를 원동력 삼아 제2비전을 거대한 제국으로 키웠다.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서연은 대성그룹의 호화로운 사모님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양볼은 세월의 풍파를 맞은 듯 검버섯으로 얼룩져 있었다. 한때 수정처럼 맑았던 눈은 극심한 피로감으로 붉게 충혈되고 검은 그늘이 져 있었다. 서연은 나를 보자 갈라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스웨터 자락을 끌어당겨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을 감추며 내 차가운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방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오늘 오후까지 수술 보증금
3천만 원을 내지 못하면 심장판막 교체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없대요. 제가 학교는 잠시 휴학하고 김 반장님 공사판에 가서 야간이라도 일할게요. 소년이 입을 열었다. 변성기 특유의 긁히는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3억 원. 내 손목시계에 값도 안 되는 돈이 지금 이 모자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장벽이 되어 있었다. 중증 신부전. 나는 의자 위에 놓인 진료 기록지를 힐끗 쳐다봤다. 환자 이름은 서연, 보호자 이름은 서민준, 아버지의 이름은 없었다.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있었다.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민준아, 학교 그만두면 안 돼. 엄마는 약초 다려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어.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이런 큰 병원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바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17년간의 증오. 17년간 그녀가 내 적과 함께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거라 믿어왔다.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토록 비참한 광경이라니. 마땅히 희열을 느끼고 그동안 쌓인 한을 풀기 위해 신랄한 조롱 몇 마디를 던져야 했다. 하지만 내 젊은 시절을 그대로 복제한 듯한 저 얼굴, 가난 속에서도 꿋꿋했던 내 청춘의 얼굴을 보자 내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다. 서연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과거의 진실이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저 강인한 소년의 몸에 흐르는 피는 틀림없이 우리 박씨 가문의 피였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서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가장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숨을 살리는데 3억이라. 내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지. 서연이 화들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방어적인 태도와 자존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박 대표님, 당신의 동정은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자일은 당신처럼 높으신 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동정하는 게 아니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소년을 가리키며 놀라서 커진 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당신을 구하는 건 전적으로 이 아이 때문이야. 당신의 가난과 비겁함 때문에 이 아이가 고아가 되는 꼴은 볼 수 없으니까. 예정이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 우리 사이의 은원 관계는 당신이 수술실에서 살아나온 후에 천천히 계산하도록 하지. 말을 마친 나는 박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 바로 원무과에 가서 수술비 전액을 결제하고 이 환자를 최고급 회복실로 옮기도록 해. VIP 서비스로 과장님이 직접 집도하도록 요청하고 모든 비용은 내 개인 계좌로 처리해. 박비서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다. 민준이는 낡아빠진 종이를 손에 쥔 채 어리둥절함과 감사함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은 나처럼 자존심이 무척 강해 보였다. 서연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다. 깡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하얀 타일 바닥 위로 조용히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갔다. 복잡하게 요동치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면서 최고의 의료진을 부르고 가장 비싼 약을 썼음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수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쇠약해지고 굳어버린 서연의 심장은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견디지 못했다. 중환자실의 심박계가 길게 직선을 그리며 울리는 소리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유리창 밖에 서서 의사들이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고개를 저으며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지켜봤다. 내 옆에 선 민준이는 두 손으로 유리창 틀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붙잡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통곡하거나 울부짖지도 않았다. 민준이는 그저 미동도 없이 서서 햇볕에 그을린 뺨 위로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아이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 입술을 피가 배어나올 때까지 깨물고 있었다. 아들이 고통을 속으로 사귀는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나이든 간호사가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건넸다. 어머님이 수술이 잘못되면 병원비를 내주신 박 대표라는 분께 이걸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단다. 민준이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녀석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말없이 봉투를 내게 건넸다. 나는 가벼운 편지 봉투를 받았지만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아는 듯한 기분이었다. 봉투의 풀칠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있었다. 이 편지는 아주 오래전에 쓰인 것 같았다. 아마도 서연이 자신의 병이 가망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언젠가 전해줄 날을 기다리며 보물처럼 간직해 왔을 것이다. 나는 병원 발코니의 돌벤치에 앉아 빽빽하게 손글씨가 적힌 얇은 학생용 노트를 펼쳤다. 서연의 글씨체. 내가 20살 무렵 그녀의 손을 잡고 직접 가르쳐 주었던 비스듬하면서도 친숙한 그 글씨체였다. 진우 씨,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도움을 받은 것을 사과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었는데 하지만 민준이를 저 세상까지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걸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를 많이 미워하죠? 17년 동안 당신은 분명 저를 배은망덕하고 부귀영화를 쫓아 가난한 당신을 버리고 김 회장 아들 김태석에게 달려간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그 오명을 무덤까지 가져갈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삶과 죽음의 경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지금 감히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제가 17년간 품어왔던 이 억울함을 부디 이해해 주길 바라요. 그 해 당신의 첫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외 파트너와 큰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김 회장은 그 계약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요.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저를 노렸습니다. 김태석은 사람을 시켜 저를 미행했고 가짜 자선 파티로 저를 유인해 약을 먹인 뒤 제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민감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진으로 저를 협박했어요. 만약 제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김태석과 도망치는 연극을 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사진들을 모든 신문에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막 싹트기 시작한 당신의 사업에 그런 오점이 생기면 당신은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했어요. 저는 당신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사람이란 걸. 당신의 명예와 빛나는 미래, 그리고 제 자신의 억울함 사이에서 제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저를 증오하게 만드는 편이 나았어요. 뼛속까지 증오해서 그것을 발판 삼아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오명 때문에 무너지는 당신을 보는 것보다 100배는 나았습니다. 제가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나던 날, 제 뱃속에는 이미 당신의 아이가 2달째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쪽방촌으로 숨어 들어가 모든 연락을 끊고 신분증도 없이 살았어요. 그들이 저를 찾지 못하도록. 미혼모로 사는 삶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어요. 새벽에는 도매시장에 나가 사람들이 버린 시든 채소를 주워오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부업거리 옷을 받아와 새벽 2, 3시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비 오는 밤이면 양철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잠자리가 흠뻑 젖기 일쑤였죠. 저는 민준이를 마른 곳에 뉘이고 제 몸으로 차가운 빗물을 다 맞았어요. 아마 그때 너무 무리해서 심장에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의사는 휴식과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게 그럴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푼돈이라도 생기면 전부 긁어모아 민준이 학비를 냈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똑똑하고 착해요. 웃는 모습부터 고집센 성격까지 당신을 꼭 빼닮았어요.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며 제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우 씨, 저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피곤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밤에도 동네 식당의 텔레비전을 훔쳐보며 경제뉴스에 나오는 당신 모습을 찾곤 했어요. 당신이 성공하고 멋진 모습으로 수천억 원대 회사를 일구는 것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준이를 당신에게 맡기니 이제 저는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더 이상 증오하지 말아주세요.
아이에게 이런 어두운 과거는 말하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아들을 정직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제 인생의 유일한 남자, 안녕이. 나는 편지를 접었다. 내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얇은 종이가 손바닥 안에서 불타는 것 같았다. 코끝이 찡해지고 시야가 짭짤한 눈물로 흐려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켰다. 17년 동안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냉혹하고 무자비한 갑옷을 두르고 증오를 발판 삼아 모든 경쟁자를 짓밟아 왔다. 나는 항상 나를 배신한 여자를 이겼다고. 그 재벌 이세놈보다 내가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그 위대함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피와 눈물, 그리고 생명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서연은 내 날개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갖 굴욕과 가난을 감내하고 억울함을 품은 채 차가운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차가운 바람이 복도로 불어닥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 속에 병원비 영수증을 구겨 쥐었다. 서연을 향한 증오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김씨 일가를 향한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들어섰다. 김 회장, 그리고 그 망할 놈 김태석, 너희들은 가장 비열한 수법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이 피값, 한 사람의 목숨값, 17년간의 부자 관계를 단절시킨 이 빚을 너희는 반드시 모든 것을 걸고 갚게 될 것이다. 너희 가문의 몰락으로 갚게 될 것이다. 서연의 장례식 날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굵은 빗방울이 땅을 때리며 평안공원 묘지의 흙길을 질퍽한 진흙탕으로 만들었다. 이 외곽의 묘지는 황량하고 쓸쓸했다. 빼곡히 들어선 묘비들이 잿빛 빛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장례식에는 요란한 악대도 산더미처럼 쌓인 화려한 조화도 없었다. 내가 참석했던 재벌들의 장례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가장 값싼 합판으로 만든 관 하나와 지역 적십자에서 빌린 낡은 영구차가 전부였다. 조문객도 드물었다. 쪽방촌의 가난한 이웃 몇몇이 낡은 우산을 쓰고 와서 서연에게 마지막 향을 피우고는 팍팍한 생계를 위해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검은 우산으로 민준이를 가려주며 꿋꿋하게 서 있었다. 녀석은 하얀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다. 텅 빈 눈동자는 흙으로 메워져가는 무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장례식의 초라함을 볼수록 내 가슴은 후회로 조여들었다. 나는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다. 그런데 내 유일한 아내이자 내 아들의 어머니는 이토록 황량한 땅에 외롭게 묻혀야만 했다. 아버지, 아들이 입을 열었다. 빗소리 사이로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부터 너는 두 번 다시 이런 가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 묘지를 나서는 순간부터 너는 박민준 제2비전의 유일한 후계자다. 아빠가 지난 17년간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상해 주마. 민준이가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17살 소년의 굳건한 눈빛 속에서 나는 인생 역전에 대한 탐욕이나 흥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녀석은 갓 쌓아 올린 무덤 위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다. 아저씨의 돈은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굶어도 깨끗하게, 찢어져도 향기롭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르바이트해서 제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어요. 내년에 대학에 가서 장학금 받아서 제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우산을 내려놓았다. 쏟아지는 빗물이 값비싼 정장 어깨를 흠뻑 적셨다. 나는 아들의 마르지만 단단한 어깨에 두 손을 얹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남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지 마라. 네 어머니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네가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 수 있도록 평생을 희생하셨다. 네가 어머니처럼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쓰레기나 주우며 살길 바라느냐?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셈이야? 정말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내 그 똑똑한 머리로 아빠의 세계에 들어와 힘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 네가 정상에 섰을 때만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짓밟은 자들을 심판할 자격이 생기는 거다.
내 말은 녀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정확히 꿰뚫었다. 민준이는 시선을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다. 녀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했다. 현실 세계가 학교에서 배우는 책 속의 이론보다 훨씬 잔혹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처음으로 내뱉었다. 아버지,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다. 추위에 떨고 있는 작고 여린 몸을 굳세게 안아주었다. 머리 위에서 천둥이 울리며 어두운 하늘을 갈랐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서연, 편히 잠들어. 피값은 피로 갚는 법. 김 회장과 김태석, 그놈들이 당신의 청춘과 생명을 빼앗아갔어. 하늘에 맹세컨대 내가 그놈들이 가진 모든 것을 껍데기까지 벗겨내고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거지로 만들어주겠어. 그놈들의 몰락을 제물로 삼아 당신의 묘 앞에 바칠게. 그날 오후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낡은 가구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쪽방촌을 떠났다. 나는 박 비서에게 서연의 유품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라고 지시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빗속을 미끄러지듯 달려 민준이를 강남 중심에 위치한 제2비전타워 꼭대기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민준이는 400제곱미터에 달하는 호화로운 아파트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나는 집사에게 따뜻한 물과 새 옷을 준비하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방을 아들을 위해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내일부터 널 시내 최고의 국제학교로 전학시키는 절차를 밟을 거다. 학비나 다른 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네가 할 일은 오직 공부하고 단련하는 것뿐이다. 내가 직접 경영하는 법, 사람을 보는 법, 그리고 시장을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마. 제2비전은 내 것이다. 나는 레드와인 한 잔을 따라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강을 내려다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끝났다. 이제부터 제2비전의 정보망은 최고 수준으로 가동될 것이다. 대성그룹의 모든 구석, 모든 뒷거래, 모든 세금 보고서는 단 하나의 허점도 없이 내게 파헤쳐질 것이다. 사냥은 시작되었고 그물을 치는 자는 바로 나, 박진우다. 서연이 차가운 땅 속에 눕게 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우리 부자의 삶은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민준이는 강한 정신력과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녀석은 국제학교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다른 학생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밤이 되면 민준이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밤늦게까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다. 나는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묻지 않았지만 녀석의 모든 성장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김 회장 일가의 대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나의 프로젝트도 비밀리에 시작되었다. 제2비전 최고의 리스크 분석팀과 금융 전문가들이 최고층의 방음 회의실로 긴급 소집되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대성그룹이 참여한 모든 뉴스 기사, 세금 보고서, 입찰 계약서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과연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십 년을 구른 교활한 늙은 여우였다. 그가 공개한 장부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2주 내내 매달렸음에도 법정에 세울 만한 단 하나의 허점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개인 서재에서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다. 재떨이에는 타담한 시가가 수북했다. 그때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3번 울렸다. 민준이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와 내 책상 위에 놓았다. 아버지, 좀 쉬면서 드세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면 건강에 해로워요. 민준이는 침착하게 말하며 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자료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잠이 안 와서. 대성그룹 장부가 너무 깨끗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려면 그들의 비자금 흐름을 찾아내야 하는데 나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민준이를 단순한 아들이 아닌 나의 후계자이자 이 복수 계획의 유일한 동맹으로 여겼다. 민준이는 의자를 끌어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녀석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1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제가 금융 전문가들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아들을 보며 의심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민준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재벌들의 복잡한 자금 세탁과 편법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터였다. 네, 생각을 자세히 말해보거라. 민준이는 서두르지 않았다. 녀석은 노트북을 열어 대성그룹의 공개 입찰 보고서에서 추출한 숫자들이 빼곡한 엑셀 시트를 보여주며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대성그룹의 핵심 회계 시스템은 보안이 철저하겠죠.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 흔적을 남기는 법이에요. 아버지의 전문가들은 내부 자금 흐름의 허점을 찾느라 정신이 없으시지만 저는 건설 자재 가격 보고서에 주목했어요. 여기를 보세요. 이건 그들의 남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예요. 보고서에는 자재 가격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시 시장 가격 동향과 건설자재 협회 자료를 교차 확인해 보니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제 생각에 그들은 유령 하청업체를 내세워 매입 원가를 부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정보팀을 시켜 이 자재 공급 업체들의 뿌리까지 파헤치면 해외로 빼돌려진 진짜 자금 흐름이 드러날 겁니다. 훌륭하구나, 민준아. 내일 아침부터 비밀 회의실의 빈자리는 내 것이다. 우리 함께 김 회장 부자의 목을 조르고 과거의 죗값을 치르게 해주자. 나는 아들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다. 내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저 세상에 있는 서연이 본다면 우리 아들이 이토록 출중한 것에 만족하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매년 서울 상공회의소는 자선기금 마련과 사교계 명사들의 인맥 구축을 겸한 대규모 자선 파티를 개최한다. 올해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다. 제2비전의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재계에 소개하고 적의 태도를 직접 관찰할 절호의 기회였다. 5성급 호텔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이탈리아에서 맞춘 검은색 정장을, 민준이는 몸에 꼭 맞는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었다. 녀석은 훤칠하고 학구적인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묵직한 위압감을 풍겼다. 우리 부자가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시선이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독신으로 유명한 제2비전 박 대표 옆에 젊은 청년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김 회장이 와인잔을 흔들며 가식적인 미소를 띤 채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아무리 값비싼 옷을 걸쳤어도 그는 눈가의 주름과 피로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옆에 젊은이는 누구신지 아주 훤칠하고 잘생겼군요. 김 회장은 입가에 미소를 유지한 채 탐색하는 눈으로 민준이를 훑어보았다. 나는 태연한 표정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잔을 부딪힐 생각은 없었다. 김 회장님, 제 아들 박민준입니다. 해외에서 막 돌아와서 재계 선배님들께 인사도 시키고 나중에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도 시킬 겸 데려왔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아드님이요? 재계에서는 박 대표님이 일에만 미쳐 독신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아들을 숨겨두셨을 줄이야. 후계자가 있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때 김태석이 인파를 헤치고 다가왔다. 그는 번쩍이는 버건디색 벨벳 재킷을 입고 늘씬한 모델의 허리를 아무렇지 않게 감싸고 있었다. 김태석은 거만한 태도로 나를 쳐다보더니 민준이에게는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다. 그의 오만방자한 성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박 대표님, 요즘 사업이 아주 잘 되시나 봐요. 제2비전이 리조트 사업에까지 손을 댄다는 소문이 있던데 조심해서 하셔야죠. 10수년 전처럼 또 파산했다가는 그때는 대신 빚 갚아줄 여자도 없을 텐데요. 김태석은 일부러 내 실패한 과거를 들추어내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민준이의 얼굴에서 서연의 흔적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아첨할 대상과 짓밟을 대상을 구분할 뿐 자신이 잔인하게 해쳤던 사람들의 얼굴 따위는 기억하지도 않았다. 민준이는 내 옆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나 당황한 기색 없이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김태석 선배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신기술 투자와 벤처 프로젝트의 귀재라고요.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중에 비즈니스에 대해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민준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김태석은 거만하게 손을 내저었다. 이 꼬마야. 일단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와. 기술 투자는 애들 장난이 아니라고. 수십억 정도 손에 쥐게 되면 그때 형 찾아와. 파티는 지루하게 끝났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넥타이를 풀며 비로소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 아버지의 판단이 맞았어요. 김태석은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항상 아버지인 김 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탐욕스럽지만 생각은 게을러서 허상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에만 눈이 멀어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구나. 그럼 그놈을 잡을 그물은 어떻게 칠 생각이냐? 나는 아들의 지혜에 대한 기대를 품고 물었다. 제가 직접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 거예요. 인터페이스와 내부 시스템은 완벽하게 설계할 겁니다. 유럽에서 온 유망한 블록체인 투자 펀드인 척 위장해서 몇몇 브로커를 통해 그놈에게 접근할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 큰 돈을 벌게 해줘서 그의 탐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가 완전히 미끼를 물면 그는 주저없이 가진 돈 전부, 심지어 대성그룹의 공금까지 빼돌려 이 거래소에 쏟아부을 겁니다. 그때 저는 시스템 전체를 동결시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민준이는 잔혹하지만 완벽한 계획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칭찬했다.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의 계략이었다. 대성그룹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김태석을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길로 밀어넣는 것. 훌륭한 계획이다. 내가 당장 미끼 자금으로 10억을 지원해주마. 마음껏 재능을 펼쳐라. 뒤에서 모든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이 거래소의 출처를 아무도 추적할 수 없도록 막아주겠다. 복수 계획은 무서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증권시장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나는 제2비전 내부 거래실의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수많은 주식 코드가 깜빡이는 대형 모니터들이 즐비했다. 나는 수화기를 들어 투자 전략 팀장에게 연결했다. 지금부터 대성그룹 주식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전부 실행해. 대량으로, 연속적으로 쏟아부어서 저들이 반격할 기회를 절대로 주지 마.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니터 속 대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마치 줄이 끊어진 돌덩이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내 비서는 대성그룹의 탈세와 재무제표 조작에 대한 증거자료가 담긴 이메일을 국내 유수의 경제 언론사와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일제히 발송했다. 시장 개장 15분 후 주요 온라인 뉴스 매체들은 일제히 단독 기사를 쏟아냈다. 대성그룹 충격적인 금융 비리 의혹, 수천억 원은 어디로 사라졌나? 증시는 즉각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앞다투어 탈출했다. 매도 주문이 산처럼 쌓였고 매수자는 자취를 감췄다. 대성그룹의 주식은 폭락했고 단 한나절 만에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김 회장은 지금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 사방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겠지만 이 무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가 쌓아올린 모든 인맥은 등을 돌릴 것이다. 하지만 나의 징벌은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다. 재산 손실의 고통은 개인의 명예가 짓밟히는 치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오후 고화질 동영상 하나가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영상 속에서 김태석은 반쯤 정신이 나간 채 옷이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그는 둥글게만 지폐를 코에 대고 고급 클럽의 VIP 룸에서 하얀 가루를 흡입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재벌이 3세들이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민준이가 내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IP 주소를 숨기기 위해 VPN을 사용했어요. 김태석의 클라우드 계정 보안이 너무 허술하더군요. 비밀번호가 자기 생년월일이었어요. 그의 더러운 사생활 자료를 전부 다운로드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노련한 프로그래머처럼 간결하게 설명했다. 이 치명적인 심리 공격은 김태석의 경력과 체면을 완전히 끝장냈다. 해외 파트너사들은 즉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대성그룹과의 모든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대성그룹 이사회와 대주주들은
격분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김태석의 부사장직 해임을 요구했고 김 회장에게는 회사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나라는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오만한 대성그룹 제국은 이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는 고층 빌딩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붉게 물들어가는 서울의 황혼을 바라보았다. 서연, 저 멀리서 보고 있어? 그들의 오만한 성이 우리 부자의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어. 우리의 17년간의 빚, 이제 겨우 첫 이자를 받았을 뿐이야. 대성그룹을 둘러싼 폭풍은 점점 거세졌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내부적으로 김태석은 방탕한 생활과 투자, 실패로 인한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 미쳐가고 있었다. 민준이의 예상대로 탐욕스럽고 오만한 김태석 같은 인간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눈앞에 나타난 어떤 구명줄이라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명줄은 바로 내 아들이 쳐놓은 가상화폐 거래소였다. 수요일 아침, 민준이가 여유로운 태도로 내 서재에 들어왔다. 녀석은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방금 시스템에 기록된 거래 내역을 가리켰다. 미끼를 물었어요, 아버지. 방금 3차례에 걸쳐 총 300억 원을 거래소 계좌로 입금했어요. 물론 공금을 쉽게 빼돌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정보에 따르면 자기 명의의 빌라 2채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빌렸다고 합니다. 이 한 방으로 이전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이사회에서 신임을 되찾으려 하는 거겠죠. 정확히 2시간 후 김태석이 제2비전의 로비에 나타났다. 자선 파티에서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헝클어진 옷,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핏발이 선 눈,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그는 미친 짐승처럼 내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책상을 2손으로 짚었다. 박 대표님, 전에 브로커들한테 소개해줬다라는 그 유럽 투자 사이트, 갑자기 왜 접속이 안 되는 겁니까? 제 돈 300억이 전부 거기에 있다고요. 당장 그놈들한테 연락해서 시스템 다시 열라고 돈 빼게 해달라고 하세요. 김태석은 패닉에 빠져 목이 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나는 푹신한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태연하게 그의 연극을 지켜보았다. 김태석 군,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나는 투명하게 사업하는 사람이야. 불법적인 가상화폐 노름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어. 자네가 투자에 실패해놓고 왜 나한테 와서 행패야? 자네가 대성그룹 공금 300억을 들고 도박을 했다는 걸 이사회가 알면 자넨 감옥에서 썩게 될걸. 공금, 감옥이라는 단어를 듣자 김태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카펫 위로 주저앉았다. 그는 애처롭게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천천히 들어왔다. 녀석은 김태석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그의 앞에 거래 내역 전체와 가짜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가 인쇄된 서류 뭉치를 던졌다. 김태석 씨, 그 거래소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유럽 파트너 같은 건 없었어요. 당신 돈은 지금쯤 신의 고아들을 위한 자선 계좌에 잘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당신이 파티에서 무시했던 그 꼬마에게 300억을 사기당한 거라고요. 민준이는 또박또박 못을 박듯 말했다. 김태석은 민준이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민준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즉시 내 경호원 2명에게 제압당했다. 박 대표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돈 좀 찾아주세요. 이러다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소처럼 개처럼 일하라면 뭐든지 할게요. 제발 살 길만 열어주세요. 김태석은 비굴하게 얼굴을 바닥에 대고 머리를 대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를 내려다보았다. 17년 전 네가 서연이를 함정에 빠뜨리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날 떠나게 만들었을 때 넌 그녀에게 살 길을 열어줬나? 넌 내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쪽방촌으로 내몰아 병마와 싸우게 만들었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게 목숨을 구걸하는 거지? 김태석은 얼어붙었다. 그는 자기 앞에 선 소년이 자신이 짓밟았던 바로 그 여자의 핏줄이라는 것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렸다. 저놈 끌어내. 경찰에 연락해서 저놈이 해외로 도주하려 한다고 알려.
그날 오후 김태석이 위조 여권을 들고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을 도배했다. 횡령과 마약 사용 혐의로 그는 최소 20년은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김 회장은 아들이 구속되고 대성그룹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 김씨 가문의 몰락은 그들에게 기생하던 자들에게도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김태석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업을 하던 친척 몇몇은 파산했다. 그들은 분노를 풀 곳을 찾지 못하고 민준이와 같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을 사주해 복수하도록 했다. 금요일 오후 나는 이사회 회의 중에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교장 선생님은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민준이가 식당에서 큰 싸움을 벌여 다른 학생 3명이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나는 즉시 회의를 취소하고 학교로 달려갔다. 징계실에 들어서자 민준이가 나무 의자에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입술은 터져 피가 나고 교복은 더러워져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굳건했다. 맞은편에는 배가 불룩 나온 남자가 교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민준이를 퇴학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김 회장의 조카이자 민준이에게 맞은 아이들 중 한 명의 아버지였다. 박 대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애를 이 모양으로 만듭니까? 당신 아들놈, 정말 가정교육도 못 받은 놈이구먼. 돈 좀 있다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남자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모욕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민준이 옆으로 다가가 실크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입가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아빠한테 말해봐. 왜 싸웠니? 나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놈들이 제게 식판을 던졌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부자에게 빌붙으려다 실패해서 벌받아 일찍 죽은 여자라고 했어요. 그 말을 취소하라고 경고했는데 계속해서 어머니를 모욕했어요. 그래서 주동자 놈의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민준이는 또박또박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들이 서연이 모욕당했다는 말을 하자 내 안에서 살기가 솟구쳤다. 나는 그 남자를 돌아보았다. 내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똑똑히 들었겠지? 당신 아들이 내 죽은 아내를 모욕했어. 죽은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려는 내 아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해. 나는 내 아들을 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들이 당장 내 아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남자는 비웃었다. 사과? 꿈깨시지. 우리 집안이 이 학교 지분을 갖고 있어. 오늘 당장 저 자식 퇴학시키게 만들 거니까. 나는 전화를 꺼내 박 비서에게 연결했다. 김 사장네 건설회사가 은행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그 부실 채권 전부 사들여서 오늘 오후 당장 은행이 압류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 학교 이사장한테 연락해서 제2비전이 시가의 2배 가격으로 학교 지분 51%를 인수하겠다고 전해. 5분도 채 되지 않아 남자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던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단 한 통의 전화로 내가 그의 가족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체면도 버리고 내게 달려와 매달렸다. 박 대표님, 제가 눈이 멀어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애들이 철없이 한 말이니 제발 저희 집안 사업은 살려주십시오. 당장 제 아들놈을 무릎 꿇려 사과시키겠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우리 박씨 가문의 명예는 너희 같은 것들이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나는 기사에게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운전하라고 했다. 민준아, 오늘 넌 용감했지만 아빠가 한 가지는 기억해줬으면 한다. 주먹은 머리가 없는 하층민들이나 쓰는 거야. 폭력을 쓰면 결국 너 자신도 다치게 돼. 봐, 네 입술은 터지고 손은 멍들었잖니. 가장 현명한 복수는 적을 피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힘으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저항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거다. 아빠 말 이해하겠니? 민준이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다음부터는 그런 하찮은 놈들 때문에 제 손을 다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7년간의 공백을 메우듯 우리의 부자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김씨 일가가 정리된 후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나타나 우리 부자의 삶을 흔들었다. 바로 서연의 여동생 서민아였다. 옛날 나와 서연이가 옥탑방에 살 때 미나는 상류층의 삶을 꿈꾸던 철없는 18살 소녀였다. 언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녀는 조금도 돕지 않고 나이 많은 교포와 서둘러 결혼해 미국으로 떠났다. 17년간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민준이를 데려와 후계자로 삼고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자 그녀는 즉시 비행기표를 끊어 귀국했다. 월요일 아침 내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로비에서 고인이 된 사모님의 가족이 찾아왔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그녀를 펜트하우스로 올라오게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미나는 값비싼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부짖었다. 그녀는 몸에 꼭 붙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악어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두껍게 화장한 얼굴에서 억지로 짜내는 눈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형부, 우리 언니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요. 제가 멀리 미국에 있느라 언니 마지막 모습도 못 봤어요. 이제 언니는 갔으니 제가 조카 민준이라도 데려가서 그동안 못다한 정을 주며 키워야겠어요. 방구석에서 책을 읽던 민준이는 미나의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녀석은 눈치가 빨랐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모의 서툰 연극을 꿰뚫어 본 것이다. 나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물 한 잔 권하지 않았다. 서민아 씨, 연극은 그만하시죠. 17년 동안 서연이가 설거지를 하고 시장에서 남은 채소를 주워가며 민준이를 키울 때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던 당신은 언니에게 단돈 10원이라도 보태준 적 있습니까? 이제 와서 조카를 데려가겠다고요? 당신의 진짜 목적이 뭔지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전곡을 찔리자 미나는 즉시 울음을 그쳤다. 그녀는 태도를 바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말이 심하시네요. 서연 언니는 형부 아내였고 형부 아이를 낳고 평생 고생만 하다 죽었어요. 이제 형부는 수천억대 재벌이잖아요. 언니의 유일한 동생인 저에게 유산의 일부를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5억 정도 주시면 조용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다 떠벌릴 거예요. 제2비전 회장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아내가 가난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둔 뒤에야 아들을 데려와 호강시킨다고요. 그때 당신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협박은 내게 모기 소리나 다름없었다. 5억? 당신은 당신 언니의 목숨과 희생을 고작 5억으로 매기는군요. 내 돈이 썩어나는 건 맞지만 당신처럼 시체나 뜯어먹는 하이에나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소. 엘리베이터는 저쪽이요. 경비원을 부르기 전에 스스로 나가주시지. 내 단호한 태도에 미나는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악담을 퍼부었다.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 진실을 얼마나 잘 숨길 수 있는지 두고 보겠어. 내일이면 당신 이름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온 세상이 당신의 위선적인 민낯을 보게 될 테니까 미나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내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나와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고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 상대를 잘못 골랐어. 나는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국에 있는 탐정에게 연락해서 지난 17년간 서미나 씨의 모든 신상 정보, 재정 상태, 결혼 이력, 사회적 관계를 샅샅이 조사해. 전 남편에게 기생하거나 사기, 도박을 한 증거를 찾아 내일 아침까지 그 여자의 모든 어두운 기록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과거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연의 명예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자는 누구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협박대로 미나는 이를
버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소셜미디어는 그녀의 라이브 방송 영상으로 도배되었다. 영상 속에서 미나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 옷이나 두꺼운 화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수한 흰 셔츠를 입고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눈이 퉁퉁 붓도록 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작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미나는 17년 전 내가 사업 초기에 서연이를 폭행하고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서연이가 임신한 몸으로 도망쳐 극심한 가난 속에서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말했다. 심지어 자신이 해외에서 매달 언니의 병원비를 보냈지만 내가 사람을 시켜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뻔뻔하게 울부짖었다. 연극의 절정은 내가 서연이가 죽자마자 권력을 이용해 조카를 빼앗고 유일한 혈육인 자신과의 만남을 막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대중은 즉각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나를 위선자, 조강지처를 벌인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비난했다. 제2비전의 주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내 옆에서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여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저 여자에게서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제가 몰래 주소록을 보고 미국으로 전화했는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욕을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인터넷에 나가서 진실을 밝힐게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누르며 소파에 앉혔다. 네가 나설 필요 없다. 지금 대중은 흥분해 있어. 네가 진실을 말해도 내가 시켰다고 생각할 거야. 적이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가장 많은 허점을 드러내는 법이란다. 나는 저 여자가 마음껏 연기할 수 있도록 훨씬 더 큰 무대를 준비해 뒀으니까 다음날 아침 나는 제2비전 홍보팀을 통해 시내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내가 연단에 오르자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내 뒤에 대형 스크린을 켜달라고 요청했다. 기자 여러분, 지난 이틀간 제 죽은 아내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서미나 씨의 폭로로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와 말싸움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명백한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스크린에는 두 개의 표가 나타났다. 왼쪽에는 값싼 약초 구입 영수증과 서연이의 서명이 담긴 밀린 학비 납부 영수증이 있었다. 오른쪽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서미나 씨의 미국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었다. 보십시오. 작년 같은 달 서연 씨가 민준이 학비를 벌기 위해 설거지를 하며 심장 통증을 견디고 있을 때 그녀의 여동생이라는 서미나 씨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비벌리 힐스에서 5억 원이 넘는 에르메스 가방을 카드로 긁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 밤, 서미나 씨는 캘리포니아의 요트 위에서 샴페인 파티를 벌이고 있었죠. 이 모든 내역은 저희 탐정이 은행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입수한 자료입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스크린에 증거를 찍기 바빴다. 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서미나 씨는 유산을 요구했지만 진실은 서연 씨 명의의 재산은 낡은 전기자전거 한 대와 민준이 이름으로 된 2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서미나 씨는 언니를 동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와 침묵의 대가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협박 녹취록입니다. 내가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5억을 요구하는 미나의 날카롭고 교활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연극은 완전히 폭로되었다. 여론은 즉시 뒤바뀌었다. 나는 연단을 내려왔다. 이 언론의 폭풍을 나는 잠재우는 것을 넘어 그 불길로 저 사악한 여자의 체면을 완전히 태워버릴 작정이었다. 기자회견 이후 소셜미디어의 여론은 180도 바뀌었다. 어제까지 나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미나를 공격했다. 수천 개의 분노에 찬 댓글이 그녀의 개인 계정을 뒤덮었다. 하지만 나의 징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익명의 계정을 통해
미나의 미국에서의 진짜 삶에 대한 상세한 조사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은 그녀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던 전 남편이 직접 제공한 것이었다. 자료는 미나가 변변한 직업도 없이 임신을 가장의 나이 많은 사업가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사실을 폭로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그녀는 도박에 빠져 남편의 돈을 탕진하고 외도를 저지르다 이혼당했다. 그녀는 수억 원의 카드빚을 지고 한국으로 도망쳐 서연의 죽음을 기회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자 미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녀는 이성을 잃었다. 그날 밤, 내가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2명의 경비원이 머리가 헝클어진 미나를 제압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건물 보안을 뚫고 내 집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미나는 경비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내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 내 얼굴을 향해 겨누었다. 박진우, 네가 날 망쳤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녀는 칼을 휘둘렀다. 나는 가볍게 몸을 피하고 그녀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다. 나는 그녀를 소파로 밀치고 경비원들을 내보냈다. 미나는 소파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나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수표와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서민아 씨, 잘 들으시오.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은 최소 5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거요. 하지만 당신이 서 씨 집안의 마지막 핏줄인 점을 감안해 살 길을 하나 주지. 여기 3억 원짜리 수표가 있어. 이건 유산이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대가요. 미나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수표를 바라보았다. 이 각서에 서명하시오. 이 돈을 받고 민준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이 어디로 사라지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소.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부자 앞에 나타나면 당신 여생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요. 미나는 주저없이 각서에 서명하고 수표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는 시가에 불을 붙였다. 성가신 존재는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과거 모든 고통의 근원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나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위독한 상태였던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밤중에 홀로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김 회장은 앙상하게 마른 채 기계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었다. 박 대표, 자네가 이겼네. 우리 김씨 집안이 자초한 일이야. 하지만 눈을 감기 전에 자네에게 진실 하나를 돌려주고 싶네. 17년 동안 자네가 모르고 있던 진실 말이야. 그는 힘겹게 속삭였다. 자네는 김태석이 그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태석이 같은 풋내기가 그렇게 완벽한 덫을 놓을 수 있었을 것 같나? 서연 씨는 아주 조심성 많은 여자였어. 집안 사람이 돕지 않았다면 태석이가 그녀를 호텔로 유인해 약을 먹일 기회는 없었을 걸세.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요? 자네 아내를 팔아넘긴 사람, 그녀를 직접 호텔 방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바로 서연 씨의 친아버지, 서영감이었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도박빚 60억 때문에 내게 목숨을 구걸하러 왔었지. 나는 마침 자네 회사를 무너뜨릴 기회를 찾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100억짜리 땅을 주고 자기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김태석을 부르라고 시켰네. 자네 가족의 비극을 시작한 건 바로 그놈이야. 나는 망연자실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추악한 죄를 덮기 위해, 그리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죽어갔던 것이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요? 난 이제 죽을 테니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는 않아서. 서영감은 그 돈을 들고 지방 어딘가로 사라졌네. 자네 아내에게 진짜 고통을 안겨준 주범은 아직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말게. 그 말을 끝으로 김 회장은 숨을 거두었다. 나는 병원을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48시간 안에서 영감의 행방을 찾아내 그놈은 서연이 모자의 핏값을 치러야 해. 더욱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새로운 추적이 시작되었다.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보안팀장은 내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파일을 올려놓았다. 17년간 숨어 지내서 영감의 행방이 드디어 드러났다. 하지만 그의 삶은 비참했다. 그는 딸을 팔아넘긴 돈 100억을 3년도 안 돼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 빚에 쫓겨 전국을 떠돌다 6개월 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때 법외관으로 일하는 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 대표님, 김 회장이 오늘 새벽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수액의 고농도 칼륨을 주사했어요. 경찰이 병원을 봉쇄했습니다. 서영감, 그놈이 틀림없었다. 그는 내가 김 회장을 만난 것을 알고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입을 막은 것이다. 암으로 죽어가는 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 그의 다음 목표는 내가 아니다. 그의 목표는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민준이다. 나는 즉시 경호팀에 전화를 걸었다. 최정예 요원 10명을 데리고 당장 국제학교로 가서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와. 펜트하우스 주변 경비를 철저히 하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날 오후 민준이는 삼엄한 경호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준이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절대 집 밖에 나가지 않을게요. 아버지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흘 후 내 앞으로 발신인 불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안에는 낡은 구형 휴대폰이 들어있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자마자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가 걸려왔다. 네가 박진우냐? 옛날 그 거지 사위놈 꽤 출세했더군. 걸걸하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 서영감이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나는 차갑게 응수했다. 하하하. 내 이름까지 알아냈나 보지? 본론만 말하지. 싱가포르에서 치료받을 돈이 필요하다. 1,000억. 현금으로 준비해. 장소는 나중에 알려주지. 나는 비웃었다. 1,000억?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돈을 요구하는 거지? 내 아들놈. 월요일 아침에는 국밥집에 가고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시립 도서관에 가지. 어제는 프로그래밍 책도 샀더군. 내 놈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서연이가 옛날에 김태성 놈의 스폰서였다는 사실을 언론에 다 터뜨릴 거다. 그리고 내 아들놈을 납치해서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 술에 담가 보내주지. 선택해. 1,000억이냐. 네 아들의 목숨과 명예냐.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를 감시해왔다. 하지만 나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좋다. 돈을 주지.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영원히 우리 앞에서 사라져야 해. 현명하군. 내일 밤 돈 가방을 준비해. 다시 전화하지. 서영감은 전화를 끊었다.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늙은 여우는 너무 탐욕스럽고 자신만만했다. 내가 순순히 돈을 바칠 거라고 생각하다니. 이제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다음 날 밤 8시 전화가 다시 울렸다. 서영감은 내게 돈 가방을 들고 평안공원묘지 북쪽 구역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반드시 혼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산한 묘지. 나는 묵직한 가방을 들고 걸었다. 가방 안에는 1,000억 원이 아닌 위조 지폐와 위치 추적 장치가 들어 있었다. 서연의 묘 앞에 서자. 어둠 속에서 서영감이 나타났다.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오른손에는 검은 권총을 들고 있었다. 가방 내려놓고 이리 차. 나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는 돈은 확인하지도 않고 서연의 묘 앞에 놓인 향로를 발로 찼다. 이놈, 내년은 부자 남편 만나서 호강하는데 내 딸은 이런 구석에 묻어놨어? 무릎 꿇어! 내게 사죄해! 그는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 나는 꼿꼿이 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아직도 뻣뻣하군.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보였다. 내 아들놈 차 밑에 폭탄을 설치해놨다.
무릎 꿇지 않으면 내 놈 집안 전체가 잿더미가 될 거다. 폭탄. 순간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2비전타워의 지하 주차장 보안은 철저하다. 외부인이 폭탄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그는 돈가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조호이산 겨울이산. 그의 진짜 목표는 내가 아니었다. 나를 이곳에 묶어두고 그의 부하들이 민준이를 납치하려는 속셈이다. 내 놈, 날 속였어. 나는 소리치며 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 서서 영감이 소리쳤지만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 미친 듯이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집에 있는 경호팀장과 민준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통신이 두절된 것이다. 민준아, 기다려. 제발 무사해야 해. 제2비전타워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차를 버리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펜트하우스 층의 문이 열리자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경호원들이 보였다. 민준이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마취향 냄새가 맴돌았다. 창문과 문은 모두 잠겨 있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민준이의 책상 위에 마시다만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1시간 전 청소 직원이 다녀갔다는 보고가 떠올랐다. 서영감은 도박 빚에 시달리던 직원을 매수했던 것이다. 그가 민준이의 우유에 약을 타고 세탁 카트에 숨겨 유유히 빠져나간 것이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가 울렸다. 서영감이었다. 내 아들 어디 있나? 나는 소리쳤다. 하하하. 내놓은 경호원들은 장식품이야. 내가 1,000억 따위에 만족할 줄 알았나? 내일 아침 제2비전 지분 51%를 내가 지정하는 회사로 넘기는 계약서를 준비해 계약이 끝나고 내가 싱가포르에 무사히 도착하면 내 아들 시체라도 찾을 수 있게 위치는 알려주지. 경찰에 신고하면 당장 한강에 던져버릴 테다. 서영감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나는 즉시 경찰청장인 황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형, 민준이가 납치됐어. 주범은 서영감이야. 30분 전에 경기도 외곽 방향으로 도주했어. 특수부대 지원이 필요해. 즉시 서부 출입로를 모두 봉쇄하겠다. 지금 바로 소탕 작전을 시작하지. 나는 회사 전용 헬기를 호출했다. 내 아들을 건드린 놈은 내 손으로 직접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헬기는 어둠을 뚫고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공업단지로 향했다. 열감지 카메라에 폐섬유 공장에서 비정상적인 여론이 포착되었다. 적이다! 헬기가 착륙하고 경찰 특공대가 일제히 낡은 공장으로 진입했다. 어두운 공장 내부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서 영감이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칼과 쇠 파이프를 든 조폭 4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구석 기둥에 민준이가 묶여 있었다. 모두 꼼짝 마! 무기 버려! 황영이 소리쳤다. 조폭들은 경찰의 총구를 보자 즉시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다. 하지만 서영감은 달랐다. 그는 권총을 꺼내 경찰을 향해 겨누었다. 난 잃을 게 없어. 죽더라도 같이 죽는다. 그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철컥 소리만 날 뿐 총알은 나가지 않았다. 낡은 총이 고장난 것이다. 그 순간 기둥 뒤에서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민준이었다. 녀석은 마취된 척하며 유리 조각으로 몰래 밧줄을 끊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는 분노에 찬 발차기로서 영감의 손목을 쳐서 총을 날려버렸다. 서영감은 비틀거리며 품에서 칼을 꺼내 민준이를 향해 돌진했다. 녀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붙여준 무술사범에게 배운 호신술로 그는 칼을 피하고서 영감을 바닥에 매다 꽂았다. 격렬한 몸싸움 중에 칼날이 서 영감 자신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경찰이 즉시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나는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아들은 무사했다.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이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서영감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증오의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네가 졌다.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러자 서영감은 피를 토하며 미친 듯이 웃었다. 박진우, 네가 이긴 것 같지? 넌 영원히 패배자야.
서연이가 널 사랑해서 그 고통을 견딘 줄 알아? 천만에 그 여자는 단 한순간도 널 사랑한 적 없어. 그 여자가 처음부터 사랑했던 건 김태석이었어. 너는 그냥 돈줄이었을 뿐이라고.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찾아봐. 서연이에게 갈색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있었지. 민준이 녀석이 그 일기장을 나무 상자에 넣어 서연이 묘비 아래에 묻었어. 직접 파서 읽어보라고. 내 조강지처가 김태석에게 얼마나 절절한 사랑을 고백했는지. 구급차 문이 닫히고 나는 얼어붙었다. 나는 민준이를 돌아보았다. 녀석은 고개를 숙인 채 내 시선을 피했다. 그 행동은 암묵적인 인정이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난 몇 달간의 내 복수와 사랑. 이 모든 것이 결국 허상이었단 말인가? 의심의 그림자가 나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에 협조를 구해 서연의 묘를 다시 팠다. 묘비 아래에서 서영감의 말대로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갈색 가죽 표지의 낡은 일기장과 붙이지 못한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편지의 수신인은 모두 태석 씨로 되어 있었다. 태석 씨, 오늘도 멀리서 당신을 봤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네요. 저는 가난하고 당신은 귀한 도련님이죠. 이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마음속에 묻으려 합니다. 아버지가 진우 씨 집안의 돈을 받고 저를 팔아넘기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 빚을 갚으며 살아갈 겁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영감의 말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내가 일기장 뒷부분, 나와 결혼한 후의 기록을 읽었을 때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늘 진우 씨가 막 노동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손으로 번 돈 전부를 내게 주며 몸에 좋은 약이라도 사 먹으라고 했다. 그의 땀에 젖은 등을 보며 나는 그가 너무나도 가여워졌다. 태석 씨에 대한 어릴 적 설렘은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다. 지금 내 곁에는 나와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이 남자가 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이 작은 가정을 지킬 것이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서연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 의심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몰래 민준이의 머리카락 몇 올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4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만약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내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마침내 의사가 결과지가 담긴 봉투를 들고 나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복잡한 유전자 분석표 아래 붉은색으로 인쇄된 최종 결론이 눈에 들어왔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두 검체는 부자 관계가 성립함. 결과지가 손에서 떨어졌다. 지난 며칠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의심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었다. 우리 박씨 가문의 핏줄이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40이 넘은 남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닌 안도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을 의심했던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교도소 병동에 입원해서 영감을 찾아갔다. 그는 이제 거의 송장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의 눈앞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였다. 보시오. 99.99%. 민준이는 내 친아들이요. 당신의 비열한 거짓말은 우리 부자를 갈라놓지 못했소. 서영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실패로 돌아갔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증오하지 않겠소. 당신의 죄는 저 세상에 가서 서연이에게 직접 용서를 비시오. 나는 미련 없이 병실을 나섰다. 석 달 후, 서영감은 교도소 병원에서 고독하게 죽었다. 아무도 그의 시신을 거두지 않았다. 나는 비서를 시켜 무연고 묘지에 묻어주라고 했다. 민준이는 그를 위해 향 하나를 피우고 어머니를 대신해 그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다. 내 아들은 진정으로 성장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수석으로 카이스트에 합격했다. 나는 아들을 공항에서 배웅했다. 아버지, 이제 과거는 잊고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사세요. 좋은 분 만나셔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는 아버지를 응원해요. 아들이 떠난 뒤 나는 텅 빈 마음으로 차를 몰았다. 그러다 우연히 평온이라는 이름의 작은 꽃집을 발견했다. 나는 홀린 듯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꽃향기가 가득한 가게 안, 단아한 여인이 조용히 꽃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따뜻한 미소가 내 눈에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어떤 꽃을 찾으시나요?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에게서 풍겨 나오는 평화로운 기운을 바라보았다. 17년간의 지독한 증오가 완전히 씻겨나간 후 돌처럼 굳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지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꽃을 찾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피로 얼룩진 복수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작은 꽃집에서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증오의 어둠이 아닌 용서와 평온의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이. 오늘 황혼의 이야기 채널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분들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파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